2026년 2월 23일 월요일 축메이키 축팬 450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효준입니다. 네, 축메이키는 스포티파이, 팟빵, 유튜브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하단의 이메일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축메이키는 프리미엄, 블루라이트 차단환경, 루카이와 함께합니다. 또 옵타의 데이터 브랜드 모기업이자 세계 최고 축구 데이터 공급업체인 스탯 플랫폼의 국내 공식 협력사 그라운드 빅북과도 또 함께합니다. 자, 일단은 또 저희가 이번 주도 또 저희 둘이서 네. 진행을 하게 됐고요. 윤서 같은 경우는 좀 가족여행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번 네. 주까지만 빠지고 다음 주부터 또 다시 합류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도 안내를 드렸지만 저희가 치지직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 기존에 7시 반에 네.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8시에 또 8시. 바뀌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진행이 된다는 점 알고 계셔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치지직 방송은 매주 월요일 8시부터 이제 라이브 방송 저희가 그냥 여기 올려드린 회차를 이제 녹음하는 시간이니까 저희 이야기를 좀 미리 듣고 싶으신 분들은 뭐 그때 8시 이용해서 좀 합류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안내를 드리고 네. 좀 프린토크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이번 주가 되면서 최근에 뭐 큰 스포츠 이벤트 중에 하나였던 이제 동계올림픽 네. 또 끝났습니다. 그렇죠. 좀 혹시 보셨나요? 올림픽을 좀? 보긴 봤는데 이게 어쨌든 시간대가 아무래도 해외 축구 시간대랑 비슷하다 보니까 맞아요. 뭔가 경기들을 다 집중해서 보기는 어려운 시간대긴 하더라고요. 뭐 그럼 어느 정도 좀 팔로우가 되셨나요? 그래도 경기 하는 거는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들어서 스노우보드나 뭐 그런 메달을 뭔가 받았다 아니면은 뭔가 재밌는 경기가 있었다 하면은 그 경기들은 뭔가 좀 찾아서 보거나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 또 그 동계올림픽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게 처음 시작 전에 일단은 공중파가 안 들어오는 또 그렇죠. 동계올림픽 아마 없지 않았을까요? 지난번에는 아마 최초였을 것 같아요. 네. 뭐 기존에는 사실 공중파에서 계속 했었고 그리고 뭐 누군가가 이제 단독을 하더라도 뭐 공중파 내에서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3사 협력으로 그렇죠. 월드컵 때 한번 SBS가 한번 한 거 빼고는 거의 빅 스포츠 이벤트를 다 3사가 해가지고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번에는 이제 JTBC 혼자 좀 들어가가지고 일단 이번엔 JTBC 그리고 이제 뉴미디어 쪽에서는 이제 치지직 저희가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는 그 플랫폼이 됐고 그래서 치지직에서도 뭐 스트리머분들도 그렇고 뭐 아니면 이제 그냥 스포츠 업계에 계신데 그냥 방송 켜서 같이 중계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치지직이라는 플랫폼에서 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유입되는 뭐 그런 계기도 됐던 것 같은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저희는 당연히 뭐 동계올림픽 뭐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스포츠 카테고리에 같이 묶여 있어서 그런지 저희 약간 치지직 팔로우 수도 좀 많이 늘었어요. 좀 약간 왜 늘었지 싶을 정도로 되게 반사효과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예상을 해봤지만 그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희가 솔직히 지금 이제 당연히 월드컵 때는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상화로는 이제 치즈즈 같은 경우는 교정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매주 월요일 계속 광고 드리는 매주 월요일에 그라운드 빅보 채널에서 한 두어 시간 이 녹음 방송하는 게 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녹음을 이제 방송을 하면은 치즈직은 뭐 설정을 하면은 라이브 영상이 그대로 동영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그게 좀 올라가 있고 그게 끝인데 저희가 뭐 따로 하진 않아요. 그런데 좀 많이 늘은 거 보면은 그냥 스포츠 카테고리에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았나? 저도 근데 치지직을 따로 이게 막 챙겨서 보진 않는데 이번 올림픽 때는 이 온라인 중계로는 치지직이 유일한 수단이었잖아요. 그냥 네이버 가서 뭐 당연히 이제 중계를 확인하거나 할 때는 네이버로 많이 가실 테니까 그래서 네이버로 가서 딱 경기 있구나 하고 클릭하면 바로 그냥 치즈직으로 넘어가니까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뭐 옛날에는 이제 정말 옛날에 그 우리가 프리미어리그나 야구 이런 거 네이버에서 볼 때는 네이버 플레이어 설치하고 약간 그 굉장히 복잡한 굉장히 불쾌한 절차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치즈직도 뭐 설치는 해야 돼요. 그 사실을 보려면. 근데 어쨌든 플랫폼을 그냥 바로 치즈직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좀 굳이 이제 뭐 치지직 인터넷 방송을 뭐 많이 즐기시지 않는 분들도 그냥 강제로 참여하게 되고 그냥 그래서 뭐 이제 네이버 아이디는
거의 모든 분들이 있겠죠? 그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없으신 분들이 아마 좀 더 적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네. 근데 이제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면 그냥 딸깍하면 치즈가 아이디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 이제 닉 그냥 치즈 가입하면 기본 닉들이 있어요. 뭐 하는 누구 이렇게 기본 닉들이 뭐 저희 채팅창에도 가끔 이제 그런 분들 계신데 그런 이제 기본 닉 채팅들이 저는 기존에 이제 치즈직을 많이 보던 또 사람이다 보니까 스포츠 중계하는 데 가면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네네. 그래서 약간 확실히 그러니까 사실 동계 올림픽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 중에서 좀 작은 편이긴 하잖아요. 그래도 가장 그쵸 그 분야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그 주목도라든지 아니면 뭔가 관심도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다른 올림픽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긴 하죠. 그래서 뭐 초반에는 이제 방송사 3사가 안 와서 약간 프로모션 같은 것도 좀 적게 되고 홍보도 적게 되고 해서 이게 흥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래도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와 이제 예준이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아무래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만 그렇게 느끼는 거일지는 몰라도 좀 예상했던 것보단 좀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럼 너무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거보다는 좀 회자가 뭐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뭐 스노우보드 최강 선수 스토리라든가 또 이런 또 포인트들이 있고 쇼트트랙도 되게 명경기가 마지막에 또 나와가지고 뭐 그런 부분에서 주목도 받았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좀 잘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얘기의 최종 이제 지점은 과연 동계올림픽 이 정도였는데 월드컵은 어떨까? 근데 올림픽이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는 거를 분명히 3사 분들도 이제 알았겠죠? 보고서나 이런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봤을 텐데 아마 월드컵은 동계올림픽보다는 뭔가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큰 행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3사가 같이 이제는 조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그렇긴 하죠. 그럴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뭐 기사에 따르면은 1차 협상은 결렬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월드컵 쪽에서 당연히 뭐 JTBC 입장에서는 좀 비싸게 사왔으니까 그쵸. 비싸게 팔고 싶을 텐데 과연 이제 그만큼 3사가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TV를 안 본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냥 TV. 네. 집에도 TV가 없고 일단 그러니까 제가 이사온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지내고 있는 집에 이사온 시점으로부터 안 봤으니까 2년 넘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은 단 1도 없거든요. 혹시 TV를 좀 보시나요? 있긴 한데 거의 안 보는 것 같긴 해요. 집에 있지만 집에는 있지만 뭔가 그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뭔가 막 뉴스를 본다든지 이런 행위는 거의 최근에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뭐 옛날에야 진짜 SBS 스포츠 해가지고 프리미어리그 거기서 많이 봤잖아요. 그다음에 하다못해 뭐 스포티비도 그 방송 케이블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보고 TV로 또 화면 크게 보고 그랬는데 쿠팡 이후로는 축구 TV에서 안 해요. 거의 하는 게 없어요. 뭐 스포티비가 좀 이제 아직 가지고 있는 게 남아 있긴 하지만 쿠팡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TV 채널이 없거든요. 그리고 스포티비도 막판에 되면서 그 계약 마지막 해에 되면서 손흥민 선수 경기도 아마 유료로 돌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원래는 유료 채널이 따로 있죠, 스포티비. 원래는 그 손흥민 선수 경기는 생방으로 같이 틀어줬던 그렇죠. 과거가 있었는데 마지막 해였나 그 전해부터 그 손흥민 선수 경기도 이후에 틀어주는 생방송이 끝난 이후에 틀어주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TV 매체와 스포츠 간의 거리가 점점 이제 벌어지고 있고 뭐 혹시나 만약에 이번처럼 월드컵도 그냥 인터넷은 네이버 쪽에서만 하고 그리고 TV는 JTBC 쪽에서만 하고 그러면은 이제 더 멀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래서 뭐 저희는 어쨌든 뭐 TV 쪽은 사실 저희가 큰 관계는 없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TBC 쪽에서 열심히 하려고 중계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 좀 그냥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기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치즈지 그라운드 빅풋 채널에서 치즈지 크라운드 빅풋 여기서 뭐 팔로워도 많이 늘고 했으니까 좀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하려고 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들으시는 분들도 저희가 라이브 쪽에서 일단 월드컵 무조건 하고 그 전에도 뭐 뭔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치즈직 채널도
그라운드 빅풋이라는 좀 이름은 좀 다르지만 저희가 협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채널도 많이 좀 찾아와 주시고 혹시나 또 월드컵 때 기회가 된다면 또 저희와 같이 또 즐겨주시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저희의 월드컵 이야기들은 저희가 이제 A매치 요번에 3월에 또 하잖아요. 이제 3월 되고. 아, 그렇죠. A매치 3월에 또 들어가면 월드컵 진출 국가들이 그때 확정이 됩니다. 네, 아직 그렇죠. 확정 안 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때문에. 플레이오프. 네. 대륙간도 남아 있고 그리고 그 유럽 쪽 플레이오프도 남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상대가 하나 안 정해졌어요. 네, 그렇죠. 덴마크라고 다들 예상을 하지만 모르죠 이건. 혹시 모르죠.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딱 끝나는 시점부터 월드컵 또 전용 또 콘텐츠들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또 기대를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월드컵 얘기까지 쭉 해봤고 그래서 저희가 또 월드컵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그렇죠. 또 기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손흥민 선수 얘기부터 저희 오늘 본 주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LAFC 개막전 MLS 개막전을 치렀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그 북미 챔피언스컵 그걸로 이제 시즌 첫 경기는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하긴 했는데 리그는 요게 좀 첫 경기였어요. 네. 그리고 요게 굉장히 시즌이 거의 지난 시즌 끝나기 전부터 굉장히 홍보가 많이 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관중도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거의 7만 명이 넘게 왔잖아요. 네. 그래서 집계에 따르면은 75,673명이 들어왔다. 그래서 스타디움도 원래 이제 LAFC의 홈구장이 아니라 좀 더 큰 LA 메모리얼 콜로세움이라는 그래서 그렇죠. 이 콜로세움이 뭔가 테마라서 그런지 진짜 콜로세움 같이 이렇게 약간 둥근 원형 경기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기장에서 치렀었고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 프로모션 같은 게 많이 돼가지고 투어 상품도 나오고 그런 게 많았습니다. 확실히 딱 시기도 좋기도 하고 지금 딱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방학 시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행 상품으로도 되게 좋았을 것 같고 로스앤젤레스라는 위치 자체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한국인들도 많이 왔던 그리고 중계 카메라에도 꽤 많이 잡혔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어 상품이었으니까 아마 같이 가셨던 분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LA엔 당연히 또 현지 교민분들도 많이 많죠. 사시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많이 오셨을 거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유명 셀럽분들도 많이 가가지고 이병헌 배우도 가서 손흥민 선수랑 얘기하는 것도 찍히고 그리고 많이 갔었는데 제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옛날에 미드에서 한국인 역할로 해서 유명한 한국계 배우가 있어요. 인터넷 밈으로 약간 꽈찌쭈라는 밈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사가 성함을 까먹어가지고 그분이 있는데 그분도 다른 이제 한국 배우분들이랑 같이 가서 찍은 사진도 막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만큼 뭔가 프로모션도 많이 됐고 관중도 많이 왔고 상업적으로 성공했고 그리고 우리 입장이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 입장이니까 우리 입장에선 결과도 좋았고요. 그래서 3대0으로 솔직히 인터 마이애미가 지난 시즌 우승팀이잖아요. MLS로 따지면. 그렇죠. 그리고 근데 저는 또 좋았던 게 어쨌든 시간대가 아시아를 고려해서 그런지 꽤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경기 있었던 시간대가 우리 기준 일요일 오전 11시 반에 했으니까 진짜 더할 나위가 없죠. 제일 좋은 시간대긴 하죠. 제가 옛날 기억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아침에 이제 학교 가기 전에 MLB를 보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꽤 자주 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옛날에 류현진 선수가 한창 LA 다저스 토론토 말고 다저스에서 활약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거기는 서부에서 하면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하니까 그래서 직장 출근해서 보시고 아니면 주말에 진짜 약간 좋은 시간대 걸리면은 주말 오전에 다 같이 응원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 류현진 선수보다도 더 전에 클리블랜드 뛰던 추신수 선수. 추신수. 그때 딱 뭔가 추신수 한 타석 보고 가야지 뭔가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클리블랜드 또 중부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새벽 다 대여섯 시 이렇게 됐겠네요. 그래서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일반인 기준 뭔가 출근 시간대에 딱 경기가 뭔가 마무리되거나 시작이 되는 경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손흥민 선수의 경기도 어쨌든 되게 한국 친화적이게 되게 잘 편성이 되다 보니까 보기에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것도 고려를 했을 거고 사실 신청 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투어 상품도 잘 팔렸고
많이들 아마 쿠팡 플레이가 축구 팬이라면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네네, 그렇죠. 외부가 일반 이제 쿠팡 플레이 유료니까 외부 분들까지 어떻게 많이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본 것 같다. 네. 뭐 여기저기 반응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또 이번 시즌 첫 뭐 2경기밖에 안 치렀지만 벌써부터 시작이 좋죠. 공격 포인트가 벌써 4개입니다. 네. 5개죠? 5개죠. 네. 이제 하나 했으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첫 골 어시스트를 했었죠, 손흥민이. 그렇죠. 뭐 득점 자체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경기에서의 활약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 결정적으로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만으로 봤을 때 2경기에서 지금 1골과 4개 어시스트. 굉장히 많죠. 그리고 LAFC 합류 이후로 보면 15경기 13골 7도움. 그래서 거의 이건 게임에서 나올 법한 수치인데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넘는 뭐 좋은 기록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뭐 LA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까지 갔지만 밴쿠버한테 좀 안타깝게 지긴 했는데 뭐 올 시즌에도 뭐 약간 지난 시즌이랑 뭐 감독은 바뀌었는데 뭐 마이애미가 상대여서 그랬을지 몰라도 약간 전술이나 패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게 막 전술적으로 무언가를 막 짚어보고 그럴 게 따로 없죠. 굉장히 좀 그 전환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여기가 수비보다는 공격이 좀 중시되는 뭐 선수들의 퀄리티도 그렇고 뭐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뭐 LA도 거의 그냥 수비하다가 그냥 갑자기 손흥민 부한과 빵 출발 골 이런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애미도 결국 이제 빌드업 뭐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앞에서 이제 메시가 만들어주냐 못 만들어주냐 결국 이제 그 차이로 승부가 갈렸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메시 한 명 있는 마이애미보다 뭔가 트윈 이제 듀오가 있는 손흥민 부한가가 있는 LA가 좀 더 유리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이제 알바와 부스케츠가 은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대신해서 나올 수 있었던 레길론이 아마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아마 좀 안 좋게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마이 입장에서는. 뭐 그것도 영향도 있을 거고 뭐 그리고 스트라이커 이번에 또 새로 데려왔거든요. 멕시코 쪽에서. 네. 그래서 근데 그 선수가 뭐 이번 경기에서는 꽤 그래도 MLS 치고 비싼 이적이었는데 아마 천만 유로가 넘을 거예요. 유로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뭐 이번 경기에서 뭐 그다지 활약은 못했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있었다. 근데 뭐 첫 경기니까 뭐 사실 그냥 앞으로 어떻다라기보다는 그냥 첫 경기 좋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LAFC는 이제 이번 시즌 뭐 저희가 서두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북중미 챔피언십 뭐 여기 나가기 때문에 여기 성적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네. 또 여기가 시원하게 그냥 토너먼트로 하더라고요. 조별리그 이런 거 없이.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이름이 뭐였지? LA도 이제 첫 경기 치라 뭔 에스파냐였는데 하여튼 그 팀이랑 그 온두라스 팀인데 첫 경기를 이제 했는데 그게 토너먼트라서 1, 2차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요번 주 중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결과를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그 경기 1, 2차전 해가지고 밖에 스코어 내는 토너먼트니까 1차전을 지금 6대1로 이겨놔서 거의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위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팀들이 있어요. 뭐 밴쿠버라든지 뭐 이번에 상대했던 마이애미도 사실 위에서 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뭐 아마 리그 성적에 따라서 뭐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뭐 그 MLS 플레이오프 결과에 따라서 뭐 어떻게 시드가 나눠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올라가면은 뭐 밴쿠버나 아니면 마이애미나 뭐 만날 수도 있으니까 또 빅매치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멕시코 팀 만나면 어쨌든 멕시코의 뭔가 그 공기 내지는 그라운드를 한 번쯤은 밟고 가는 것도 손흥민 선수에게는 뭔가 이득이 될 수도 있죠. 네, 또 북중미 챔피언십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 팀 아니면 멕시코 팀이거든요. 가장 큰 경쟁자는 뭐 남미 팀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들이 가장 큰 경쟁자가 MLS 팀들을 제외하면 될 것 같은데 뭐 누군가를 만난다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 근데 다만 멕시코가 정세가 좀 흉흉하더라고 최근 보니까. 국가적으로 카르텔과의 뭐 전쟁이나 해가지고 좀 치안이 불안정한 물론 당연히 이제 주요 도시는 아니겠죠. 뭐 그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경기를 거기서 해야 되니까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사실 드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3개월밖에. 근데 이제 아마 월드컵 같은 이제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는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죠. 국가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게 멕시코 혼자 개최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 형님이랑 개최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뭐 그렇진 않겠지만 뭐 월드컵이 개최되는 도시에까지 위협이 가해진다면 뭐 미국이 손을 쓸 수도 있죠. 그렇죠. 요번에도 이제 그 첫 번 이제 이 문제의 발단이 됐었던 이제 뭐 깽단 두목 뭐 이제 가신 그 두로씨. 그분 가실 때도 약간 미국이 어쨌든 도와줘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은 덜 하지 않나 뭐 싶기는 한데 뭐 또 봐야죠. 그렇죠. 근데 확실히 뭐 저는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한다 그랬을 때는 좀 보고 싶어가지고 여행을 계획하다가 네. 멕시코로 옮기면서 접었는데 멕시코로 이제 조편성이 되면서 멕시코에서 쭉쭉 한다 그래서 접었는데 저의 생각이 더 확고해지지 않았나. 가면 안 되겠다. 지금 가면은 사실 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여행을 계획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물론 이제 멕시코는 원래治안이 안 좋고 네네. 이제 원래 그렇고 이제 뭐 월드컵이 열리는 데나 아니면 뭐 칸쿤 같은 휴양지나 뭐 네. 이런 데는 괜찮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무섭긴 하죠. 우리 입장에서 잘 모르니까 깊게 가면 무섭긴 하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다만 이제 뭐 그때까지는 좀 정리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길 빕니다. 네. 그래서 북중미 챔피언십도 하니까 뭐 큰 경기가 늘어나서 아마 손흥민 선수 경기도 그것도 이제 뭐 쿠팡 플레이에서 같이 하니까 네. 좀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폼도 뭐 사실 초반에 그 프리시즌 경기 때 손흥민 선수가 아예 안 나와가지고 네네. 그것 때문에 좀 걱정도 조금 있었는데 뭐 문제는 없었다. 그렇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아직도 좀 축구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경기가 87분인가? 되게 좀 늦게 빠졌어요. 네. 풀타임은 소화를 하지 않고. 근데 빠지면서 좀 아쉬워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왜 나가지? 그런 거는 사실 뭐 좋죠. 네. 좋게 볼 수밖에 사실 없죠. 욕심이죠. 네. 왜냐하면 결국 MLS에 가는 건 대부분이 생각하기에는 좀 쉬러 가는구나. 네. 이제 좀 편하게 축구하려 하는구나. 막판에 그냥. 사실 뭐 그런 이제 용도로 많은 이제 굵직한 선수들이 MLS 이용하기도 했었고 그렇구나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풀타임 뛰고 싶은데 왜 빼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좀 열정은 남아있지 않나 충분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언젠가는 손흥민 선수 좀 더 여유로워지는 날이 있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월드컵을 당장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게 오히려 약간 다행처럼 느껴졌어요. 아직까지 좀 목표가 확실히 있구나. 어떻게 보면 월드컵 때문에 그런 뭔가 아직까지 이렇게 선수로서의 긴장감을 놓지 않는 걸 수도 있긴 하겠죠. 뭐 그렇죠. 네. 사실 그게 손흥민 선수의 거의 높은 확률로 마지막 월드컵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요것도 이제 앞서 언급드렸듯이 앞에서 저희 취직에서 월드컵 되면 한국 경기뿐만 아니라 함께. 네, 진짜 이번에 또 경기 수도 진짜 더럽게 많아요. 그렇죠. 네. 나라가 많아졌기 때문에 진짜 더럽게 많아가지고 많은 경기를 저희가 또 취직 그라운드 빅부 채널에서 저희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자, 그래서 손흥민 선수 얘기 쭉 해봤고요. 이제 프리미어 리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짧게 좀 앞에 경기들 정리하고 바로 북런던 더비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두 경기 일단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첼시 경기와 그리고 리버풀 경기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두 경기 모두 좀 이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첼시가 먼저 이제 한 방을 맞았는데 오랫동안 좀 저희가 첼시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가요? 거의 로세니어 감독 부임 이후하고 이게 단신으로 좀 다뤄드린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뭐 주요 매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주요하게 이렇게 뭐 토트넘 요즘 얘기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토트넘처럼 이렇게 막 길게 한 30분씩 한다거나 이런 시간들이 많이 없어서 준비한 것도 있고 뭐 그리고 이 레드 카드라는 또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또 첼시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볼 만해가지고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결기 경과는 이제 1대1 무승부로 번니전을 좀 마치게 되네요. 지금 세 팀이 엄청 치열하게 챔피언스리그 경쟁권을 노리고 있는데 그 세 팀이 어디냐면 첼시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리버풀 이렇게 세 팀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27라운드 끝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경기를 치르지 않은 시점에서 승점이 다 45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나이티드가 아마 에버튼을 뭐 이기면 올라가고 뭐 똑같이 미끄러지면 또 똑같이 가고 뭐 그렇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승점 차를 봤을 때 그리고 아마 프리미어리그가 이번에도 그 UEFA 대항전 개수를 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5위까지 진출한다는 가정하에 이 세 팀 중에 두 팀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을 하고 한 팀은 아무래도 이제 유로파리그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첼시가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홈에서 번리를 상대한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이번 경기는 무조건 이겼어야 됐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승점 드랍을 하면서 첼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뭐 일단은 사실 저는 출발은 무난했다고 보거든요. 선제골도 되게 빨리 들어갔고 엄청 일찍 나왔고 그리고 전반전만 보면은 이제 뭐 무난하게 좀
뭐 주도하는 뭐 그리고 첼시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플레이오프 주간이었기 때문에 좀 경기가 없었기도 했고 주중에. 네. 그래서 진짜 그냥 여유롭게 가는 느낌이었는데 결국 이제 후반전 되면서 좀 공기가 여기도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은 전반전 이야기를 조금만 네. 해보자면 경기 자체는 첼시가 그냥 쭉 주도했다고 봐도 될 정도의 흐름이었어요.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로세니어 감독이 리스 제임스를 뭔가 윙백처럼 활용을 하면서 우측면에 활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보다는 뭔가 중앙으로의 전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초반에 나왔던 선제골 이후에 번니가 조금은 수비적으로 내려앉았거든요. 네. 그 공간을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러면서 전반전을 한 골로 마무리하게 됐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한 골이 아쉽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전반전인데 한 골 그냥 1대0 여기까지는 사실 문제는 뭐 별로 없지 않았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후반전이 가면서 후반전에도 첼시가 득점을 할 수 있는 찬스들이 꽤 많았어요. 후반전은 번니가 생각보다 올라오면서 첼시의 전방이나 후방을 공략하려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때 공을 끌어내고 역습을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첼시에게는 꽤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찬스에서 콜 파머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1대1 찬스 그거는 아쉽긴 했죠. 네, 1대1 찬스를 제외하더라도 뭔가 공을 잡고 이 운반할 때 뭔가 수비진과 직접적으로 이제 직면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 장면들에서의 결정이 아쉽다 보니까 첼시가 추가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 팀에게 완전 이 승부의 추를 끊어줄 만한 그런 결정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번니에게는 좀 여지를 남긴 상황이 돼버렸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첼시 입장에서는 계속 뭐 당연히 경기력적으로는 쭉 앞서고 있었지만 네. 이제 하나 불안한 솔직히 1대0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가다가 이제 그 사건이 터지죠. 그렇죠. 네. 웨슬리 포파나가 결국에는 퇴장을 당하면서 분위기까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이게 경고도적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이었던 걸 기록하는데 카드 한 장 있었고 그 상황에서 역습저지하다가 좀 발목으로 들어가서 발이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말 의미 없는 카드라고 봐도 될 정도로 조금은 멍청한 퇴장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었거든요. 72분에 퇴장을 당했어요. 네. 72분에 퇴장을 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콜파머가 빠지고 토신이 들어왔는데 이 첼시가 계속해서 수비적인 카드를 꺼낸 것과 별개로 경기에서 완전히 밀리다 보니까 번니가 아무리 공격을 못하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찬스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더구나 이제 앞서서 전반전에 그리고 후반전 초반에 이 승부를 끝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스코어 차는 1점 차였고요.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스코어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 75분까지의 경기 흐름과 그 퇴장이 나온 이후의 흐름이 좀 완전히 그냥 네. 다른 경기를 치르는 것 같은 느낌을 줬고 그러면 이제 그건 어떤 것 같아요? 결국 첼시가 쭉쭉 뒤로 가면서 네. 골은 진짜 완전 나중에 먹혔고 쭉쭉 가면서 점점 수비적인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금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바꾼 거 아니냐, 수비 이렇게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 같아요? 뭐 사실 가르나초라는 카드가 있기도 했고 네. 뭐 근데 안 나왔죠? 네, 마르크 기호 같은 카드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중간에 뭐 리암 델랍도 넣긴 넣었어요. 그래서 뭐 로세니어의 결정이 뭔가 번니를 상대로 무승부를 이끌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가혹한 이야기인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은 승부를 끝낼 수 있을 때 끝내놔야 된다. 이거는 비단 첼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제 챔피언스리그나 우승을 도전하는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 맨유 뭐 이런 팀들에게는 이번 경기를 보고서 확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아스날도 지난 라운드에서 울버햄튼을 상대로 초반에 2골 넣고 그래도 이기나 싶었는데 막판에 갑자기 골이나 먹혔어요. 여기. 네, 후반전이 퇴장도 없었는데 잘 풀어지지 않으면서 2골을 실점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밀어봤을 때 번니나 울버햄튼 같이 어떻게 보면은 강등이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 팀들도 흐름을 타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충분히 이제 득점을 할 수 있는 팀들이다.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의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첼시 입장에서는 진짜 좀 약간 한 대 얻어 맞았고. 네. 그래서 오랜만에 좀 이 어시스트가 어쨌든 코너킥으로 나왔으니까 요게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의 킥이었는데 이 선수 진짜 오랜만에 약간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사우스햄튼에서 나간 뒤로 웨스트햄 가서 굉장히 좋지 못했고 웨스트햄 이후에 이제 노팅엄 임대에서도 사실상 실패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번니까지 흘러오게 된 거였는데. 네, 뭐 여기서도 사실 뭐 엄청 뭔가 영향력이 있진 않았어요. 이게 시즌 첫 어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잊혀져 있었는데 물론 이제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는 사실 프리미어리그 보신 분들은 이 프리킥이라는 프리킥이 약간 대명사 같은 느낌이라 네. 뭐 이름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랜만에 그 킥의 파워가 좀 나온 게 아닌가. 사실 임대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니발 매블이랑 응구축구한테 밀려서 선발로 나오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네.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의 최근 실력이 최근에 이 폼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를 좀 증명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어려웠는데 뭐 요게 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그건 좀 지켜봐야겠지만 근데 뭐 어쨌든 뭐 킥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이번 경기에서 되게 좋았죠. 네. 그리고 동점골을 그 기록을 했던 코너킥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좀 좋은 킥들이 있었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첼시 입장에서는 딱 1대0 그러니까 결국 1대0 스코어가 유지됐으니 또 나온 장면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죠. 아까 예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킬더 게임 그러니까 추가골을 기록하지 못한 게 좀 제일 큰 문제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오히려 더 문제는 이제 퇴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올 시즌 이제 퇴장 레드 카드를 받은 순위 프리미어리그에서만 따온 겁니다. 그래서 리그에서 7장 첼시가 벌써 받았고요. 퇴장만 7장입니다. 예. 그 중에 이제 경고 누적이 3번, 다이렉트가 4번인데 뭐 옐로 카드도 이제 64장을 받으면서 뭐 적은 편은 아닌데요. 사실 퇴장이 좀 압도적으로 많긴 하죠. 그리고 이게 요것뿐만 아니라 한 2-3경기 정도 더 있어요. 그 다른 리그 이건 프리미어리그만 한 거고 네. 챔스에서도 한번 퇴장이 있었고 카라바오컵에서도 한번 퇴장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첼시가 거의 이제 10개에 가까운 레드카드를 수집을 했다. 굉장한 기록이고 특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이 정도의 카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만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맞아요. 퇴장당하면 그 남은 시간이 되게 힘들잖아요. 선수 네, 입장에서. 10명이서 뛰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첼시가 7장을 받았다는 점을 봤을 때 거의 4경기 중에 한 경기는 첼시가 10명이서 뛰었다라고 봐도 될 그렇죠? 정도의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첼시의 이 퇴장 장면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후방 자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첼시가 이번 시즌에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 후방 자원에서의 퀄리티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원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뭔가 전술적인 문제나 아니면 뭔가 기록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선수를 통해서 새로운 영입을 통해서 이거는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첼시 이제 센터백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뭐 김민재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다 연결이 되는 거고 올 시즌 진짜 퇴장이 진짜 많아요. 찾아보니까 이제 쭉 이제 한번 읊어드리면은 9월 20일 리그 맨유전에서 그 1대1 무승부했던 그 경기에서 이제 퇴장이 있었고 그러면 또 그 다음 바로 그 다음 주말에 있었던 브라이튼전에서 이제 퇴장 당했고 바로 또 그 다음 이 벤피카 챔스에서 또 퇴장이 나오면서 3연 퇴장이라는 이때 한번 기록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타이밍이 있었고 3연 퇴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기긴 했지만 0대3으로 이겼던 노팅엄 원정에서도 이때도 퇴장이 있었고 그리고 또 뒤이어서 있었던 뭐 울브스전 이것도 이기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또 퇴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30일 아스날전 이때는 뭐 무승부 캐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때도 퇴장. 카이세도가 되게 이르게 퇴장을 당했었죠. 이것도 사실 1대1 뭐 맨유전도 그렇지만 1대1 무승부가 나온 게 좀 다행인 첼시 입장에선 뭐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제 26년 들어서는 이제 1월 7일 풀럼과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해서 이제 패배. 이것도 쿠쿠레야가 굉장히 이른 시간에 퇴장을 당하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인데 이제 오늘 얘기하는 요 번니전인데 굉장히 이것만 해도 물론 이제 뭐 맨유전이나 뭐 아스날전에 이런 경기는 뭐 퇴장이 있든 없든 어려운 경기긴 하죠. 그렇죠. 이걸로 잃어버린 승점이 지금 그냥 쓱 봐도 한 10점은 되지 않나.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앞서서 체력적인 문제 언급을 했었잖아요. 근데 9월, 10월에 퇴장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죠. 9월에 이제 3경기가 붙어 있고 10월에 2경기가 붙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첼시가 이번 시즌에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박싱데이에서의 안 좋은 승점이 이 부분과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뭐 이때만이 선수들이 갈렸을 거니까. 그렇죠. 뭐 징계 딱 나오면은 뒤에 또 선수 결장하면서 이제 그 다음 선수들이 좀 부담을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이 퇴장 문제는 뭐 당연히 이번 시즌이 약간 수치적으로 튀는 시즌이고 그쵸. 별일 없으면 평균값을 다시 돌아오겠죠. 네. 당연 뭐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확실히 뭐 시즌이 끝나고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피드백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지난주에 로메로 얘기할 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더구나 포파나가 지금 퇴장당한 시점이 정말 안 좋은 게 다음 라운드가 아스날이에요. 못 나오네요. 그렇죠. 한 경기는 무조건 확정이니까. 네. 포파나가 못 나오면 찰로바를 대신해서 나올 선수가 뭐 토신이 됐든 뭐 바디아실이 됐든 아니면 뭐 마마두 사르 같은 자원들이 나올 텐데 사실 포파나에 비하면은 기량적으로 조금 밀리는 선수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일단 첼시 센터백이 불안하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믿으면 또 실력적으로는 포파나긴 하거든요. 포파나. 네. 네. 지금 있는 딱 그 센터백 조합이 좋으니까 계속 나오는 건데 뭐 주전을 어쨌든 가동할 수 없다. 또 상대가 큰 팀이다. 네. 이거는 조금 변수가 좀 있겠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확실히 좀 해결을 해야 되고 뭐 다음 시즌 되면은 이제 해결이 이제 되겠지만 뭐 여러 가지 피드백이나 아니면 뭐 그냥 우연히 뭐 겹친 걸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다만 뭐 지금이야 첼시가 챔스권에 있지만 혹시 이것 때문에 챔스를 못 가면 이거는 뭐 수치가 튀고 변수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그쵸. 결과가로 나오면 네. 그거는 정말 그냥 퇴장으로 시즌을 말아먹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라도 진짜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항상 그래서 나가기 전에 센터백들 풀백들 퇴장당하지 맙시다. 이거 뭐 복명복창이라 막 하고 들어가야 되나. 거의 그 안전 훈련소 때 수류탄 던지기 전에 그렇죠. 나는 할 수 있다 막 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아니면 이제 맨날 이제 건설 현장 가면은 안전 하고 뭐 들어가고. 그렇죠. 수칙 다시 복명복창하고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거라도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이유를 좀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첼시 선수단이 좀 어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린 편에 속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확실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선수도 리스 제임스를 제외하면 딱히 존재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도 역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줄여야 되고 진짜 이거는 다시 나오면 안 되니까 확실한 또 피드백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넘어가 보면은 이제 노팅엄과 리버풀 경기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것은 딱 포인트만 좀 볼 건데요. 뭐 일단 뭐 결과는 놀랍지 않아요. 뭐 이겼어요 리버풀이. 네. 그래서 이제 노팅엄 힘든 원정을 뭐 이겨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스탯을 보시면은 XG도 리버풀이 높고 1대0 뭐 극장골 들어가서 리버풀이 힘겹게 이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전반전만 딱 띄워놓고 보면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격 위험도 스탯으로 일단 매치 도미넌스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홈팀 노팅엄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전반전에 쭉 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노팅엄입니다. 전반전의 흐름만 본다면 사실상 노팅엄이 한 2골 정도는 넣어도 되지 않았나. 그래도 뭔가 놀랍지 않을 만한 그런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탯으로 보면은 제가 숫자 말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슈팅 수가 전반입니다. 전반만 12대2 유효 슈팅 2대0 그 빅찬스도 노팅엄 쪽에서 하나 있었고 그리고 점유율도 심지어 58대 42로 노팅엄이 훨씬 앞서는. 사실 노팅엄이 이렇게 막 주도하는 축구를 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물론 감독 바뀌었죠 최근에. 네, 비토 페레이라가 오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분도 뭐 점유율 축구를 하는 분은 또 아니라. 그렇죠. 네. 굉장히 좀 놀라운 기록일 수밖에 없고 어쨌든 리버풀이 전반전을 잘 버텨냈다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리버풀이 전반전에 좋지 못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비르츠가 이날 경기에서 원래 선발 라인업에 포함이 됐다가 그 워밍업 도중에 부상으로 빠졌어요. 그러면서 대신해서 출전한 선수가 커티스 존스였는데 아무래도 비르츠에 비하면 기량적으로나 뭐 경기의 영향력으로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사실 비르츠 빠졌다고 이 리버풀이 노팅엄한테 이렇게 끌려다녀야 할 전력은 아니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는. 노팅엄은 당연히 전력은 강등권보다는 강하긴 합니다. 현재 순위가 강등권이고. 네. 그리고 감독이 이제 못해서 잘렸고 결국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잘랐고 뭐 당연히 이제 감독 경질 버프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리고 게다가 금요일에 유로파 경기 심지어 여기 원정 갔다 왔어요. 페네르바체. 터키 원정. 네.
그걸 갔다 오신 분들한테 물론 그 경기 좀 잘해서 크게 좀 이겼는데 그래도 지금 이게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그 일요일이었네. 일요일에서 월요일. 그렇죠. 넘어가는 그 시간대에 있었고 그래서 한 3일인가 휴식일이 밖에 없었을 텐데 노팅엄이 그런 팀한테 물론 이제 전반은 뭐 영향이 적을 수도 있겠죠 체력적인 게. 네. 근데 이게 맞나? 근데 저는 그래도 이긴 게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그렇죠. 뭐 할 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반대편에 이제 앞서서 언급을 했던 저희가 첼시 같은 경우에는 무너졌으니까. 좋은 경기를 펼쳤음에도 퇴장으로 인해서 변수가 발생했고 무너졌잖아요. 근데 리버풀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결과가 다 반대잖아요. 좋지 않은 경기를 펼쳤음에도 막판에 결국에는 맥칼리스터가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점을 쌓는 데는 성공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첼시와 승점이 동률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는 없는데 사실 내용은 정말 안 좋았죠. 그리고 동점골, 역전골, 첫 골 들어가는 것도 한 번 이제 팔 맞아서 골수 되고 일단 첫 번째 들어간 거는 근데 두 번째 들어간 것도 정말 옵사이드 한 짝 차이로 마지막에 그것도 사실 추가 시간 넘어가서 좀 끊었을 수도 있는데 심판이 어쨌든 마지막에 좀 줘가지고 결국 그거 거기서 넣었는데 진짜 이거는 물론 후반은 리버풀이 도미넌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주도했어요. 후반은 노팅엄이 이제 상당히 체력적으로 어렵겠죠. 사실 이 주중 경기에서도 주전들이 좀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쭉 밀었는데 후반전에는 그래도 과연 이 리버풀이라는 팀의 미래에 있어서 뭐 시즌 우승은 어려우니까 과연 이 노팅엄한테 주도 당하는 이 감독님을 계속 끌고 가도 될 것인가? 그런 의문은 좀 남지 않았나. 학포 살라는 근데 진짜 그만 써야 돼요. 이 경기에서 이제 학포 살라 나오고 이제 중앙에 원래 비드치였는데 컨디션스 나오고 뭐 그렇게 공격진이 배치가 돼서 전방에 에키티키 있었고 리버풀 팬들의 좀 반응을 살펴보니까 비르치가 진짜 어떤 싸움을 해왔길래 이 학포 살라를 상대로도 굉장한 존재감을 뽐낼 수 있었는가. 어쨌든 커티스 존스는 상대 팀이에요 벌써 이 두 선수는. 커티스 존스는 아무래도 비르치에 비하면 조금은 기량이 좋지 않은 선수이고 체급이 다른 선수죠. 네, 그리고 뭔가 높은 위치에서 활용이 될 때 강점을 가진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겨워하는 모습이 전반전 내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뭐 그래요. 뭐 이겼으니까 뭐 됐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좀 너무 충격적인 경기가 아니었나. 제가 요 경기를 그냥 그 아이스하키 동계올림픽 그때 미국이랑 캐나다랑 관세 매치가 있어요. 결승전으로 딱 있어가지고 골드메달 매치가 금메달 매치를 딱 보면서 그냥 같이 틀어놨는데 보면서 약간 시작시작 보는데도 왜 내가 지금 유니폼이 바뀐 걸 모르고 있나? 혹시 리버풀이 홈은 아닐까? 여기가 사실 좀 작아 보이지만 안필드가 아닐까? 그런 뭔가 이야기가 많았죠. 저 사실, 빨간 옷에 이제 8번 달고 있는 선수는 제라든가요? 막 그리고 네코 윌리엄스 사실 아직 리버풀에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약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경기 진행되는 거 보면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결과가 좀 됐고 그래서 뭐 아까 학포살라 얘기해주셨지만 슬롯 다 주지 않게 두 선수 좀 빨리 뺐어요. 이게 뭐 빠른 시점은 아닌데 절대적으로 보면 근데 슬롯 치곤 빠르다. 빼긴 뺐다. 그리고 슬롯 치곤 솔직히 전 빠르다고 봐요. 무조건 키에사는 85분 이후. 그렇죠. 거의 추가 시간 될 때 나와야 되는데. 추가 시간 들 때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거보다는 한 75분이었나? 77분에 투입이 됐다고 여기 쓰여지긴 했어요. 그래서 한 그쯤 어쨌든 좀 슬롯 치곤 빨리 나왔고 뭐 이게 영향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결과 나온 건 다행인데 진짜 가면 갈수록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정말 근데 가혹한 게 노팅엄은 반대로 정말 승점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여기도 좀 뭐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는 팀이고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을 했다면 이 토트넘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었던 기회였거든요. 이겼다면. 네네. 근데 이게 사실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결과가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인데 리버풀이 과정과는 별개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넘어가자. 두고 보자 슬롯 이런 식으로 좀 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팅엄이 만약에 이제 뭐 페네르바체전이나 뭐 이날 보여준 경기력을 이 리버풀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쭉 유지한다면은 뭐 잔류든 하지 않을까? 노팅엄, 그렇죠. 노팅엄 이제 입장에서 보자면 결국 이제 이 페레이라 감독 한 거는 뭐 어떻게 미래보다는 당장 좀 살려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당장의 성적을 원했기 때문에 선임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교체였는데. 그래서 그 이제 기준에서 보자면은 뭐 괜찮은 결과가 아닌가 노팅엄 입장에서는. 네네. 결과는 아니라 괜찮은 과정이지 않나. 어쨌든 경기력으로. 뭐 페네르바체전 이긴 것도 뭐 나름의 의미는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혹시 모르잖아요. 네. 포스텍 루트를 탈 수. 포스텍 전형으로. 그때만 갑자기 포스텍 좀 더 갑자기 데려와야 되나? 유로파 다시 재선이 올라가면.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긴 하니까 노팅엄도 이제 약간 희망은 볼 수 있는 뭐 그런 경기였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좀 만약에 혹시 이 경기를 보신 리버풀 팬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경기가 아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기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북런던 더비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큰 매치업이었던 북런던 더비였고요. 뭐 결과를 보자면은 모두의 예상대로. 모두의 예상이 맞나요? 모두의 예상대로. 저희가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그 배당을. 배당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도박사들이 배당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뭐 나름 이제 아스날이 주중 경기도 있고, 토트넘 감독 교체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헤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뭐 저희의 말이 무색하게끔 아스날 입장에선 대승, 토트넘 입장에선 두 경기를 모두 대패를 당하면서 이제 더블을 정말 치욕스럽게 당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고르 투도르 감독이 선임되고 첫 경기였잖아요. 그랬었죠. 첫 경기에서 과연 어떻게 뭔가 준비를 해올까가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솔직히 투도르 감독 선임에 있어서 이 타이밍이 딱 그렇게 된 게, 뭐 당연히 이제 경기가 좀 뜨는 기간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저는 이 경기를 보고 딱 경질하고 프랭크 바로 날려버리고 투도르가 온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네. 사실 만약에 토마스 프랭크가 남아 있었다면 이번 경기 정말 지옥 같았을 거예요. 네, 이번 경기 졌다면 정말 이제 언론을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그 사실 번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 경기장에 오긴 왔더라고요. 그 풍선으로. 인형이 네. 이게 뭐 아스날 공식 그건 아닌데 이제 팬샵 같은 데서 뭐 팔았나 봐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아스날 유니폼을 입는 프랭크 인형이라 그래요. 풍선? 풍선. 네. 풍선. 많이 들고 오셨다고 아스날 팬분들이. 끝나고 막 계속 여러 SNS상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거 뭐 만드신 분이 뭐 누구일지 모르고, 사실 그게 어쨌든 프랭크라는 사람의 개인 초상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익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히트 상품이지 않나. 옛날에 토트넘이 그런 식의 인형을 만들어서 판 적이 있었어요. 손흥민, 케인 있을 때. 어떤 그 얼굴을 좀 되게 크게 만들고 옷은 상하이는 뭔가 살짝 그 쫄라맨처럼 만들어서 파는 듯한 그 인형이 있었는데, 그거랑 되게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약간 뭐 그것도 저격일 수도 있겠고요. 토트넘을 저격하는 거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뭐 그런 것까지 등장해서 중계에도 나오고, 뭐 팬샵에서 이렇게 판다 사진도 뭐 소셜 미디어에 많이 올라오고. 사실 이번 경기 전에 토트넘도 T4를 좀 크게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트 섹션을 들어올 때 되게 좀 멋있었어요. 제가 봐도. 근데 그거보다 이번 경기 끝나고 더 화제가 됐던 게 토마스 프랭크의 풍선이 돼버려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심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 스코어, 그러니까 스탯이 말해주다시피 뭐 그냥 뭐 완전히 아스날이 압도한. 물론 이제 아스날에게 토트넘에게 좀 분위기가 간 순간들도 뭐 있긴 했습니다만, 근데 뭐 사실 거의 아스날한테 가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고. 전반전만 보면 근데 사실 꽤 토트넘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뭐 나름 뭐 포인트들이 뭐 있긴 했죠. 특히 이제 이고르 투도르 감독이 선임되고 나서 다들 예상하셨던 전방 압박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일단은 그 3백 또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3백 썼고, 뭐 그리고 예상대로 이제 팔리냐가 뭐 로메로가 없기 때문에 센터백으로 좀 나섰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했는데, 뭐 일단 뭐 전술적인 얘기 좀 출발을 좀 해볼까요? 일단은 이고르 투도르 감독이 준비해온 부분은 강한 전방 압박이 아마 메인이 될 것 같아요. 전방 압박을 통해서 아스날의 후방 자원들과 거의 동일한 숫자를 붙여놨고, 후방에서도 아스날과 토트넘의 숫자를 동일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결국에는 아스날의 이런 실수들을 이끌어내는, 그러면서 소유권을 가져왔을 때 빠르게 공격을 진행해 나가는 부분이 아마 이번 경기에서의 포인트였던 걸로 추측을 할 수 있었거든요.
토트넘의 전방 압박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편하거든요. 네. 이제 투톱은 무아니와 사비 시몬스, 그리고 밑에 있던 사르와 갤러거가 아스날이 최근에 빌드업 할 때 보면은 마갈량이스와 살리바 두 센터백과 함께 한 명의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내려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2-2처럼 활용을 할 때가 많아요. 네. 이거에 대응을 해서 준비를 해온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무안이나 시몬스 그리고 사르 갤러거가 올라와서 아스날의 이 중앙 자원들을 1대1로 막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4명이 4명을 마크하는. 네. 그래서 수비할 때는 뭐 굳이 따지자면 3-5-2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네, 굳이 숫자를 따지면 그러고 뭐 공략할 때는 뭐 3-4-1 같이도 나오고 네. 뭐 어쨌든 3백 기반의 그런 포메이션을 준비를 해왔는데 아스날이 여기서 조금 더 좋은 점은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인데 인카피에가 이렇게 내려와서 세 번째 센터백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팀버가 내려와서 세 번째 센터백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인데 토트넘도 여기에 맞춰서 화이트가 아니죠. 그레이죠. 네. 그레이가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스펜스가 올라오거나 해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상대 진영에서도 숫자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는 짧게 패스를 풀어가기보다는 롱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롱킥을 선택하기 전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아스날의 이제 선수들의 간격을 벌려놔서 순간적으로 이제 에제나 요케레스 같은 자원이 내려와서 공을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같이 이렇게 비수마 같은 자원들이 내려와서 꾸준히 이제 토트넘의 상대 진영에서 아스날 진영에서 같은 숫자를 만들어주고 이 선수들이 공을 잡고 돌아서는 일을 방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일단 초반의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투도로 감독이 준비한 플랜 A 자체는 어쨌든 괜찮았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그렇죠. 사실 접근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 드라고신과 요케레스의 경합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초반에는 드라고신이 요케레스를 정면으로 막아낼 때는 잘 막아내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반전만 하더라도 이제 드라구시에 대한 민심이 아주 좋았죠. 네. 후반전에 갑자기 급격하게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전반전만 해도 뭐 드라구시는 굉장히 뭐 잘한다. 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죠. 여기서 근데 이제 아스날이 분위기를 잡았던 부분은 사카를 활용한 부분이었어요. 이제 에제나 요케레스 같은 자원이 내려올 때 같이 이제 비수마나 드라고신 같은 자원이 내려오면서 예를 들어서 트로사르 같은 자원들도 팔리냐가 같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제대로 된 활용을 하지 못했었는데 사카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서 공을 잘 받아내면서 아스날이 전진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사카가 이렇게 내려와서 의도적으로 공을 받고 돌아서는데 반더벤이 미쳐 올라오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스펜스가 사카를 막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팀버에게 생기는 빈 공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사카를 활용한 아스날의 전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토트넘은 사카를 막지 못하고 상대 진영으로 그러니까 토트넘 진영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스날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뭐 어쨌든 이 토트넘의 수비 배치 자체가 중원에서 나오는 공을 틀어막겠다. 네. 뭐 이 얘기였고 뭐 결국 그 얘기는 지금 선수 배치 자체도 원래는 이제 측면에 동수가 서 있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죠. 뭐 어쨌든 측면에는 이제 2대1 상황이 좀 강제적으로 벌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아스날은 뭔가 만들어야 되고 토트넘은 이제 저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중원에서 공을 좀 막아야 되는 좀 싸움이었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사카라는 선수의 뭐 위대함이겠지만 결국 이제 측면 쪽에서 좀 아스날이 풀어나와서 찬스가 좀 낮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선제골이 나오기도 했고 선제골 장면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문제였냐면 토트넘의 수비 상황에서의 문제점이었어요. 네. 이렇게 아스날이 공격을 진행할 때 스펜스가 이렇게 같이 내려와 줘야 되는데 압박 상황에서는 스펜스가 팀버를 봐야 되니까 팀버를 향해서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카가 의도적으로 비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때 공간을 사르가 커버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르와 사카가 1대1이 되는 상황이 잦아졌는데 사르가 사실 사카를 1대1로 막아내기란 쉽지 않죠. 뭐 물론 운도 조금 없었어요. 공 튀어가지고 다시 사카한테 가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래도 그 장면에서는 뭐 박스와 가까운 부분이라 파울렉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어떤 식으로든 선수를 통과시키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 자리에서. 그렇죠. 사실 스펜스가 사카를 1대1로 이렇게 방어를 했다면 오히려 좋았을 수도 있어요. 스펜스가 데인마크가 좋은 선수기도 하고 몇 번 승리를 거뒀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을 이제 되돌아보자면 스펜스가 아무래도 전술적인 의도로 팀버를 향해 막아야 된다라고 전진을 한 사이에 사카에게 빈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제 사르가 커버해서 들어왔고 여기서 1대1이 발생한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저기서 공이 나와서 에제한테 가서 좀 굉장히 아크로바틱하게 득점을 기록하는 게 첫 번째
이제 득점의 출발이었는데 사실 이 사카라는 선수가 이 아스날도 그렇고 뭐 프리미어 내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좀 영향력 있는 선수인가. 사실 이번 경기에서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활약이 아쉬웠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뭐 어쨌든 좀 중간에 약간 아픈 모습으로 나가긴 했지만. 네네. 네. 그래도 확실히 출발이 사카여서 이 균열의 출발이. 네. 사실 이번 시즌 득점 기록만 보면 조금 아쉽긴 해요. 리그에서 부상 기간도 있었고. 네, 리그에서 5골이면은 사카 치고는 아쉬운 득점 페이스기도 하고. 그래 많이 아쉽긴 하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카가 경기력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에제가 선제골을 기록한 장면이 굉장히 아스날에게는 좀 의미 있는 장면이었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균열이 났구나. 토트넘 이제 큰일 났다 싶었는데 갑자기 약간 토트넘 입장에선 좀 이게 운이 따랐다고 봐야 되나요? 라이스가 실책을 해가지고. 그렇죠. 저는 그 순간 이 아스날 선수들 그리고 아스날 벤치 그리고 아스날 팬분들 모두 약간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까. 네, 이 매니저님 오버랩 되면서 잘하다가 실수로 한 골 먹고 이제 흔들리고 우리 이제 3무 했는데 이제 4무로 가나 이렇게 하고 이제 막 그 몇 년 전 기억 떠오르고 네. 아르테타 2등 전문가 떠오르고 뭐 이렇게 이제 쭉쭉 이 많은 것들이 지금 선수들과 이 팬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흔히들 그 막 메네라 온다고 하죠. 네. 그런 상황이 진짜 올 뻔했어요. 사실 라이스가 이런 실수를 할 거라고는 예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수비 맨디 네. 그런 실수를 했었고, 사실 수비 맨디가 그런 수비적인 미스 지분이 잦았고 그 다음이 이제 뭐 마갈량이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스날이 이런 경기가 이번 시즌 들어서 특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실점으로 연결이 안 됐지만 가끔 뭐 살리바 같은 선수도 올 시즌에 좀 정신 좀 놓는 모습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후방에서 실수가 나오면은 상대의 공격진에게는 곧바로 득점 찬스로 이어지고, 이 득점 찬스에서 실점이 나오게 된다면 아스날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돼버리는데, 반대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격진에서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줄 만한 선수가 이번 시즌에 딱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기 전반전이 끝나고도 주목됐던 수치인데, 박스한 터치 숫자가 전반전에 토트넘은 한 번이었어요. 네. 그게 그 한 번이 네. 아스날은 아마 수십 번이었단 말이에요. 20번 넘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아스날이 이렇게 한 번의 분위기에서 분위기가 넘어간다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가 굉장히 좀 문제거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통계 사이트에서 지금 통계를 찾아보고 있는데, 전반전에 토트넘의 이 박스터치가 한 번 있고 아스날은 28번. 28번. 네. 그런 뭐 과정이 있어. 근데 이제 놀랍게도 뭐 이제 스코어는 이제 1대1. 네. 그래서 약간 진짜 맨유전이 좀 오버랩 되면서, 그렇죠. 사실 전반전 끝날 때만 하더라도 많은 아스날 팬분들이 좀 불안했을 거예요.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무승부를 기록한 것도 그렇고 팀 자체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만큼은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됐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상 주장 역할을 하고 있는 라이스가 그런 식으로 실수를 해서 실점을 허용한다? 그리고 그 부분을 빠르게 이제 복귀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게 아스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그러고 이제 후반으로 들어가고, 이게 북런던 더비구나. 그래서 모든 이제 많은 팬분들의 기대, 중립 팬분들이든 뭐 토트넘 팬분들, 아스날 팬분들 걱정하셨겠지만 막 기대가 올라온 상황에서 딱 들어가는데 후반전은 생각보다 좀 토트넘이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았나. 이 전반전에 이 약간 끌어올렸던 기대감에 비해서는. 일단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실점을 허용한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좀 허망했어요, 저는 보면서. 이게 재밌겠다 하고 후반전 딱 들어갔는데 이제 무너져가지고. 요케레스가 슈팅을 박스 밖에서 기록을 하면서 득점이 나왔는데, 일단 슈팅 좋았죠. 네, 슈팅은 좋았는데 그 장면은 사실 토트넘이 이렇게 슈팅을 허용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요케레스한테 공간을 많이 허용을 했었잖아요. 일단은 그 과정을 돌아보면은 이 팀버였죠. 팀버가 쭉 이제 측면에서 올라오다가 땅볼 크로스를 쭉 날리는데, 그래서 요케레스가 잡는데 앞에 센터백도 구경하고 있고, 미드필더는 좀 멀고, 그래서 그냥 약간 슈팅 훈련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그 요케레스가 사실 많이 비판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훈련에서 슈팅을 되게 잘해요. 그다음에 솔직히 슈팅은 뭐 당연히 이제 리그 수준 차이를 고려해야겠지만, 솔직히 슈팅 그냥 그러니까 빠따 그 속도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상대가 달라진다고. 네, 그렇죠. 그거는 스포팅 시절부터 워낙
그걸로 유명했으니까. 네. 그 훈련에선 저렇게 잘 차는데 왜 실전에선 못하냐 했는데 딱 그 훈련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시즌 초중반엔 진짜 완전 못하긴 했는데 근데 요즘은 또 괜찮잖아요, 요케레스가. 그쵸, 나쁘진 않죠. 그리고 26년 아스날 기준으로 최다 득점자가 요케레스기도 하고 네. 26년만 따지면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좀 올라온 폼을 좀 보여준 것 같고 확실히 그거는 공격수는 뭐 그걸로 말하는 거니까. 그쵸. 그런 슈팅, 득점력. 그리고 요케레스한테 기대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결국. 뭐 결국엔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보다. 네. 뭐 다른 거 이제 뭐 버텨주고 뭐 싸움해주고 수비해주고 뭐 이런 거 좋긴 합니다만 네. 결국 이제 스트라이커는 득점. 그리고 그런 거는 뭐 하베르츠가 훨씬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요케레스가 차이를 만들어내 줘야 되는 부분이 슈팅인데 뭐 그거에서 나왔다는 게 아스날 팬분 입장에서는 좀 오랜만에 좀 시원하지 않았을까. 네네. 네. 그렇게 이른 시간에 득점이 나오다 보니까 토트넘의 선수들이 조금 동요를 했는지 굉장히 흔들리더라고요. 압박 타이밍도 뭔가 한 번씩 늦고 그러다가 이제 공간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아스날의 공격진들이 이거를 잘 활용하는 장면들이 나왔고 계속해서 토트넘이 오히려 아스날에게 휘둘리는 모습이 나오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도 조금 더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이 어쨌든 후반 굉장히 초반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그때부터 좀 토트넘이 이게 맥이 풀리는 듯한 모습? 그다음에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이제 공간을 많이 내주거나 네네. 뭐 터무니없는 실수가 나오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스코어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학살 쇼가 시작되는 것처럼 아스날은 쉽게 찬스를 만드는 그 드라구신의 실수로 나왔던 에제의 득점도 그랬고 막판에 뭐 요케레스의 쐐기골까지 다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은 통제력을 완전히 잃은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그 이게, 부분이 근데 아스날도 지난 경기에서 딱 보였던 장면이거든요. 울버햄튼을 상대로 했을 때 두 골을 먼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 입장에서와 비슷한 게 토트넘도 동점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상대한테 소유권을 허용하고 그러다가 이제 득점 혹은 이제 실점을 허용하면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반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경기에 이제 사전 이 정보를 포함하고 생각하면 결국 아스날은 주중 경기를 했었고 네. 토트넘은 안 했었고 네. 굉장히 좀 긴 시간 휴식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상식적으로는 토트넘이 전반전에 견디고 후반에 좀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 승부를 보겠구나 라는 게 결국 그냥 일반적인 생각인데 오히려 전반전에 약간 토트넘 입장에서 괜찮았는데 뭐 결과적으로 네. 근데 후반전에 약간 아스날보다 먼저 무너지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그 투입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것도 좀 클 것 같아요. 후반전에 네. 교체 자원이 좀 모자랐다. 지금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왔던 선수들이 솔랑키, 히샬리송, 텔인데 다 공격 자원들이잖아요. 지고 있으니까 뭐 네, 어쩔 수 없는 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선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다 유소년 선수들이에요. 그러네. 뭐 브루노 소사는 영입이 되긴 했습니다. 뭐 나이로 치면 유소년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뭐 울루세시나 이런 나머지 자원들을 봤을 때 늘 선수가 없긴 하네요. 사실상 늘 수 있는 선수가 1군 선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로 좀 교체가 고정되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런 영향도 있긴 하겠죠. 네. 네. 좀 그래도 교체 들어가기 전에 벌써 무너져가지고. 네. 결국에는 근데 이번 경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좀 그 모멘텀이라고 하죠. 그 흐름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스날이 선제골을 기록한 이후에 완벽히 흐름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흐름을 놓쳤고 토트넘이 흐름을 잡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아스날이 가져왔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후반전 지금 저희가 토트넘의 패스맵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제대로 된 포지션이 아니에요. 물론 뭐 교체도 있고 해서 좀 선수가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뭐 히사리송 이런 거는 이제 후반에 완전 들어가가지고 좀 빼고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걸 빼고 봐도 이게 무엇일까? 네. 사실 뭐 참 난해한 그림이죠. 그렇죠. 그림 뭐 자체가 정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토트넘이 후반에 결국 이제 좀 무너졌다. 네. 경기력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좀 준비해봤고 그 확실히 전반전을 보고 기대하셨던 분들이 현지에서도 이제 막 팬분들 일찍 진짜 나가는 모습도 많이 잡히고 했는데
그만큼 좀 실망을 하시지 않았을까. 사실 토트넘이 전반전에도 한 번 기회가 있었던 게 아스날이 초반에 되게 좋았잖아요. 네. 그 좋았을 때 잠깐 그 심판의 기술 문제 때문에 맞다. 끊겼다. 길게 끊긴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에게 한 번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았을까 분위기 전환 딱 되니까 싶었지만 결국에는 에제한테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그 분위기를 살리지 못했었고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 심판 장비 문제는 후반에도 있었죠.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되게 오래 약간 진행 안 하길래 뭐 큰 문제가 있나 했는데 뭐 기술 이슈로 일단락이 됐고 일단은. 저는 뭐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 같은 상황인 게 그 기술 이슈로 경기가 중단된 상황인데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 막 그 레프리캠을 보여줘요. 이게 보면은 레프리캠을 보여주는 게 뭐 저희의 편의를 봐주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술 이 정도로 좋다라고 뭔가 자랑하는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가 기술 때문에 왜 중단됐는데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보여줄 거 없어서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장비 아마 레프리캠 쪽은 아니고 그 통신 장비 쪽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아마 주체가 좀 다르겠죠. 레프리캠은 중개사 쪽이랑 연결이 돼 있을 거고, 그쵸. 통신은 아마 뭐 심판 그 하는 그 협회 쪽에 있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주체가 다르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주식이 뭔가 주렁주렁 많이 달고 있더라고요. 그 기술 때문에 자세히 나와가지고 왼쪽에는 레프리캠, 오른쪽에는 그 통신 장비 되게 많이 달고 있어요. 그래서 주렁주렁 달고 끈도 막 이렇게 돼 있고. 블루투스로 안 하는지 일단 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아니면 블루투스인데 뭐 끊어졌는지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문제가 좀 있었고, 근데 뭐 사실 그래서 뭐가 이제 내용적으로 바뀌었으면 좀 주목을 받았을 텐데 사실 그냥 그대로 아스날의 흐름으로 그대로 와서 사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약간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었는데 뭐 하는 거야 하고. 그렇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안 나긴 하네요. 이 토트넘이 흐름을 살릴 수 있었던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살리지 못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콜로무아니의 득점 취소가 되겠죠. 그때 그 박스 안에서 이제 밀어서 마갈량이스 딱 떴는데 손을 댔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콜로무아니가 같이 경합에 참여를 했으면 푸싱 파울로 안 불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이 떴으면. 근데 콜로무아니는 아예 경합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냥 마갈량이스를 민 행위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갈량이스가 뭔가 막 오버액션을 했다와는 별개로 콜로무아니가 경합을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었기 때문에 아마 파울로 선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연히 오버액션이죠. 으악! 그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 그건 아니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규정상 그 경합 상황에서는 그게 선수 보호를 위해서 무조건 경합을 참여를 해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참여 안 하고 사실 안 할 거면 그냥 아예 빠져 있든가 관여를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경합은 참여 안 하고 이제 밀기만 해가지고 그거는 여러 이제 룰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거는 이제 강도와 크게 관계없이 뭐 그거는 이제 파울이다라고 하니까 뭐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 VAR도 이제 뭐 물론 이제 프리미어리그 VAR 신뢰할 만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VAR도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뭐 문제 없다고 판단을 했고, 문제 없다고들 하니까. 사실 그 득점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뭔가 좀 경기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와 별개로 무한이의 활약이 좀 좋긴 했잖아요, 이날. 맞아요. 그때 그 골도 무한이었죠. 네. 어떻게 보면은 투도르와 1년 전에 그 유벤투스에서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투도르 역시도 무한이를 좀 잘 알 것 같고, 무한이 역시도 투도르를 잘 알 텐데 이번 경기에서의 활약 자체는 꽤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한이의 득점 취소 이후에는 뭐 당연히 그 전부터도 약간 흔들리고 있었잖아요. 토트넘이 완전히 침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제가 이제 그때부터 좀 신나게 또 득점도 하고,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 에제가 득점도 2개 뭐 기록을 해줬고, 그리고 전반기에 이제 토트넘전에서 본인들의 홈이었죠. 거기서 이제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브루노 더비 이제 2경기 한 선수인데 벌써 5골을 벌써 순위권이에요. 벌써 이제 쭉 나오잖아요. 브루노 더비 득점 순위 하면 이제 맨 위에 뭐 해리 케인도 있고 그 밑에 뭐 손흥민도 있고 뭐 아스날을 치면 왕리 뭐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순위에 이제 에제도 곧 갑자기 이제 순위권이 급상승.
올 시즌 온 선수인데.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토트넘 팬이면 에제가 저 정말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요게 또 스토리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원래는 토트넘에 이제 약간 접촉이 됐었으나 네. 직접 선수 본인이 아르테타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 토트넘 이제 갈 것 같은데 아스날에 자리 없나요? 해가지고 간 거라서 굉장히 좀 네. 유명한 아스날 팬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아스날로 이적을 하게 됐고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할 때마다 하는 그 우참 세레머니가 있어요. 그 세레머니가 그거 팰리스 시절부터 하던 거잖아요. 네. 근데 뭔가 아스날에서 득점을 한 게 토트넘 경기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다 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토트넘 저격이냐. 네.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토트넘을 상대로 계속 하는 게 제가 만약에 상대팀 입장이었으면 열불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만큼 이제 이 에제가 아스날 애정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좀 이 브론너 더비에 대해서 갖는 동기부여도 좀 큰 것 같고 그쵸. 실제로 활약도 좋으니까 아마 이제 다음 시즌에 또 만나야겠죠? 토트넘 입장에선 만나야 될 텐데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될 텐데 다음 시즌이 되면 이제 에제가 이제 브론너 더비 딱 프리뷰에는 무조건 이제 좀 주요하게 계속 다뤄지지 되겠죠. 않을까. 그래서 에제가 뭐 사실 좀 의문이 많았어요. 에제도 실력에 대해서. 그렇죠. 초반에 그 딱 북런던 한 경기 잘하고 잠수 탔다가 이제 또 살아났는데 결국 이후 경기를 통해서 그래서 뭔가 계기로 삼아야겠죠. 본인 입장에서 뭐 여러 이제 의문점도 있고 사실 뭐 첫 시즌이니까 뭐 나름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할 텐데 포지션적인 것도 있고. 에제가 사실 그 전형적인 아스날의 그 오른쪽 메잘라 역할로 뛰면은 영향력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뭔가 좁은 공간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는 지금까지 봤을 땐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팀이 전체적으로 빠르게 공격을 나가고 그 상황에서 에제가 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에제의 활약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몸을 되게 빠르게 바꿔내면서 양발로 패스를 뿌리는데 되게 능한 선수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아무래도 토트넘을 상대로 했을 때 토트넘은 공간이 많다 보니까 공격을 할 때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이지 않나 에제가 활약하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에제도 어쨌든 지금 이제 아스날 전술에 그냥 끼워 맞추면 안 되고 좀 새로운 활용도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뭐 이거는 이제 사실 올 시즌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다음 시즌 되면 좀 아르테타가 활용법을 찾아야 되는 선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 드는데 뭐 일단 이번 경기 잘했으니까. 그렇죠. 사실 뭐 이거는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 북런더비에서 5골 넣은 거로 이적료 값은 뭐 다 있다고 봐도 되지 않나. 만약에 이제 아스날의 시즌 결과가 좋다고 가정했을 때는 뭐 이걸로 좀 퉁쳐도 되지 않을까. 진짜로 이 두 경기 5골이면은 뭐 볼륨적으로 좀 이제 이게 진짜 끝이면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사실 북런 더비가 갖는 그 뭐라고 상징성, 해야 되나? 상징성 이런 게 또 크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약간 에제의 약간 아쉬웠던 점을 좀 커버해줄 수 있는 것 같고 뭐 첫 시즌이니까 그렇죠. 첫 시즌이니까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더 기다려줄 수 있는 약간 까방권을 하나 에제가 또 받았다. 그렇죠. 원래는 이 전반기 딱 그 북런던 더비 그걸로 물론 욕을 많이 먹고 있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버텨온 감이 있었는데 또 이제 하나 획득을 했다. 까방권을. 이건 좀 올해 아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팬분들이 좀 더 많이 기억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후반전은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 정말 치욕스러운 후반전이 됐고 많은 팬분들이 경기장을 먼저 떠나셨고 굉장히 이제 그냥 더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공격수들 많이 넣고 공격해보려고는 했습니다만 후반전에 토트넘이 슈팅 4개 그치게 되면서 좀 허망하게 경기를 끝내게 됐는데 사실 득점이 나올 법한 장면이 하나 있었죠. 80분 후반경에 그때 라야가 되게 선방. 좋은 반사신경으로 공을 거의 끄집어내면서 이거를 잘 막아냈었는데 그때 당시 스코어가 3대1이었던 거를 좀 감안을 해보면 만약에 그 득점이 나왔어도 어떻게 보면 아스날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안한 막판을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역시도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흐름적인 부분에서 라야가 굉장히 좀 중요한 세이브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 시점은 이미 3대1 시점에서 좀 힘들지 않았었나. 물론 이제 변수가 됐을 수 있겠죠. 그거에 들어갔으면. 근데 전체적으로 게임 흐름이 아닌가 또? 들어갔으면 몰랐을까요? 3대2였으면 저는 몰랐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좀 후반전의 모습은 이제 조금 충격적인? 물론 이제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긴 했습니다만 좀 다른 의미로 좀 충격적인
네. 특히 이제 간격이 벌어지면서 그 간격을 통제하지 못했던 게 좀 큰 것 같아요. 네. 비수마 같은 자원들이 뭔가 이번 경기에서 그 공간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이 선수가 수비에 강점이 있는 자원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차라리 팔리냐를 거기다 투입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팔리냐를 수비형 미드필더에 넣자니 센터백이 없잖아요. 그런 지금 토트넘의 현 상황이 전술적인 뭔가 사용도나 아니면은 뭔가 활용도까지도 지금은 제어하고 있다. 투도르 입장에서도 뭐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게 중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토크로 넘어가면은 뭐 일단 토트넘 얘기 계속 하고 있으니까 토트넘을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토트넘이 이제 정말 뭐 지난주에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만 강등 경쟁에 이제 확실하게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위 16위, 승점 29점. 그래서 이제 강등권인 웨스트햄과 승점 4점 차, 이제 한 점이 좁혀졌습니다. 웨스트햄이 이제 무승부를 했었죠. 또 지난번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또 3경기 연속 또 이게 승점을 획득하고 있어요. 네. 웨스트햄이 그래서 심상치가 않은데 그 웨스트햄과 4점 차. 물론 4점 이제 맞대결 이미 해가지고 뭐 네. 그 점은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지금 11경기 남았습니다. 11경기 남은 상황에서 4점 차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가시권이다. 충분하다. 가시권도 아니죠. 그냥 거기 옆에 있다. 네. 그렇게 뭐 돼야 사실 네. 15위에 있는 리즈까지도 강등 경쟁권이라고 지금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네.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토트넘도 지금은 강등 가시권에 있는 팀이고 강등 가능성이 있는 팀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전 제일 걱정이 될 거는 이 밑에 팀들, 결국 이제 토트넘보다 이제 밑에 순위에 있는 이 노팅엄이든 뭐 아니면 웨스트햄이든 네. 사실 여기 계시면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노팅엄, 리즈, 웨스트햄 다 스쿼드 경쟁력이 굉장히 좀 뛰어난 팀들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팀들도 다 뛰어납니다만은 이 팀들 역시도 굉장히 좀 뛰어난 팀들 중에 하나고 특히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대항전 나가고 있는 팀 중에 하나잖아요. 그 부분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노팅엄의 스쿼드 자원이 그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를 좀 방증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쟁팀들이 결국 토트넘의 체급에서 완전히 앞선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현 상황에서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토트넘 입장에서 좀 쫄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 이 뒤에 일정이 토트넘이 이제 풀럼, 네, 팰리스, 뭐 당연히 이제 이 중간에 챔피언스 리그 들어갈 겁니다. 팰리스, 그다음에 리버풀, 그다음에 노팅엄, 그리고 뭐 썬더랜드, 브라이턴, 뭐 올브스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데 이게 참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많이 안 보인단 말이죠. 토트넘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들어가면 이거 어떡할 거야?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사실 이 토트넘이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던지는 게 맞을 수도 있다. 정말 너무 이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지금은 이 챔피언스 리그를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리그에서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는 뭐 사실 뭐 챔피언스 리그를 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결국은 사실 우승은 현 시점에서 어렵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하죠. 가능성이. 어렵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얼마나 좀 투자를 해야 되냐 여기에. 뭐 그런 고민들이 있긴 할 텐데 뭐 일단은 매치업으로 보면은 토트넘이 이제 16강에서 클럽 브리아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니면은 이제 가라타사라의 유베 승자 뭐 이렇게 맞대결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올라오는 팀 뭐 누가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후 두 경기가 사실 가라타사라이 클럽 브리아가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스코어가 1차전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갑자기 클럽 브리에 토트넘 근데 경기를 던져. 그거는 사실 이거는 반발이 심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사실 클럽 브리헤와 토트넘이 지금 당장 뭔가 유럽 대항전에서 붙었을 때 토트넘이 전력을 다한다고 해서 승리를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뭐 그건 아니죠. 네. 근데 또 던지기는 좀 그렇죠. 눈치 보이는 매치업. 그다음에 뭐 사실 또 16강은 또 3월에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이른 감도 있고 너무 이 올인하기엔. 지금 토트넘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거보다 부상자들 복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돌아올 선수들이 뭐 당연히 있죠. 쭉쭉쭉 돌아올 건데 근데 아직도 좀 기한이 남았다는 게
좀 공포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일단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토트넘의 부상자가 되게 많은데 일단 다음 경기까지 로메로는 이제 없습니다. 그렇죠. 징계 받으셨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도 나올 수가 없고 일단 벤 데이비스는 거의 뭐 시즌 아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품목으로 보고 있는데 뭐 이게 확실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찍혀 있기로는 크루셉스키가 3월 찍혀 있고요. 우독이 3월, 메디슨은 뭐 올 시즌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단소 3월, 베리발이 4월, 쿠드스도 4월, 포로가 3월, 벤단크루도 4월, 오도베르는 십자인 다 끝나졌기 때문에 다음 시즌 초반에도 못 볼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돌아올 선수가 뭐 얼마 없어요. 진짜 3월 돼야 뭐 이제 포로, 단소, 우도기, 클루셉스키 이렇게 돌아오는데 지금은 뭔가 공격적인 자원보다는 수비수들이 돌아오는 게 조금은 급선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포로, 우도기? 네. 뭐 단소도 좀 도움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그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비수마가 조금은 더 올라가야 되고 팔리냐를 6번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가 있기 때문에 센터백들이 활용을 하면 네, 돌아오는 게 확실히 좀 우선순위지 않을까. 그럼 일단 로메로 복귀가 제일 좀 빠른 전력 보강이겠네요. 그렇죠. 로메로는 뭐 어쨌든 부상이 아니고 징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이제 다음 경기까지 못 나온다. 네. 그래서 만약에 3백을 쓰고 싶다면은 다음 경기까지는 이 팔리냐 센터백을 써야겠죠.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 당장 다음 경기가 좀 그다음에 그 뒤에서 챔피언스리그 경기나 좀 가까운 경기들이 많이 어렵지 않을까. 결국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나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추가 부상자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인데 그러면은 이제 당장 이제 플럼전 요게 만약 여기서 좀 저는 승점을 따면은 강등 얘기는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3점 따고 그러면 풀럼이 뭐 어디 변방 클럽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토트넘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클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네. 같은 런던이기도 하고 풀럼이 이제 유럽 당전 경쟁하고 있잖아요. 네. 잘만 하면 역시 앞서 언급 드려주신 대로 컨퍼런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토트넘의 정말 처절한 강등 경쟁이 이제 출발하고 이제 쭉쭉 가가는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됐고. 네. 근데 안 되겠죠? 그래도? 강등이요? 네. 안 돼야죠. 사실 뭐 이런 역사는 없죠. 프리미어리그에 이 정도 클럽이 없지 않을까요? 저는 뭔가 그냥 근데 강등을 하면 그냥 수원 삼성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수원 삼성은 전조가 있어. 물론 토트넘도 전조가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작년에. 네. 근데 수원은 이 약간 이 뭔가 뭐 빌드업이 좀 오래됐어요. 네, 그 내려오는 것도 좀 천천히 그러니까 정말 단계를 거쳐 내려오기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 그 전 시즌 그리고 그 마지막 시즌 이 흐름이 있었어요. 이 강등으로 가는. 그리고 사실 전력 자체도 그 시절 수원 삼성의 K리그 내 전력 위치와 지금 프리미어리그 내 전력 위치 뭐 부상 포함하면 뭐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이름만 써놓으면은 그 시절 수원보다는 토트넘이 훨씬 경쟁력 있지 않나 리그 내에서는. 근데 뭐 사치하고서라도 만약에 이제 그런 역사가 벌어지면 이거는 정말 진짜 수원 삼성급의 충격이 되지 않을까. 챔피언십은 쉽지 않은데 이게 또 우리 입장에서도 어쨌든 손흥민 선수와 관련돼 있는 클럽이고 당장 이번 시즌에도 이제 초중반이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와서 한번 인사도 한번 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긴 한데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라도 잔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월드컵에서 예를 들어서 강등을 했어요 토트넘이. 그러면 토트넘 레전드라고 소개가 될 텐데 손흥민의 이 자존심이 명성에 약간 이러면 이제 케인도 슬쩍 손절을 하지 않을까. 저 바이에른 뮌헨 선수인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그다음에 프리미어리그 전체 판을 위해서도 사는 게 맞긴 해요. 강등은 안 당하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약간 지난 시즌은 약간 우스갯소리였는데 이거는 약간 UFC거든요. 지금 승점 차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고 근데 당장 이제 선수 돌아오기 전까지는 사실 이런 분위기가 유지될 것 같으니까 과연 이 전환하는 모멘텀 사실 뭐 몇 개 안 만들어도 돼요. 한 3경기, 4경기 이 정도만 잡으면 되거든요. 사실 강등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승점이 40점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토트넘의 승점이 29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11점 내지는 뭐 10점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3경기 내지는 4경기를 이겨야 된다인데
남은 경기가 그래도 한 11경기 남아 있으니까. 야, 그 중에 진짜 3경기만. 야, 근데 물론 네. 26년 토트넘의 리그 승리는 단 한 경기도 없긴 합니다. 근데 진짜 딱 3경기만 이기면 돼요. 11경기 중에. 그리고 뭐 상대가 막 찾아보니까 울브스도 있고 뭐 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스널이 울버햄튼이랑 비었거든요. 근데 막판이라서 완전 울버햄튼이. 근데 막판에 약간 울버햄튼 이기고 잔류해도 좀 웃길 것 같긴 한데. 기적적 잔류. 기적적 잔류 뭐 이래도 웃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현 상황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선수들이 돌아와야 된다가 좀 토트넘에서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뭐 네. 이 얘기는 저희가 앞으로 정말 신나게 정말 많이 하지 않을까. 토트넘 강등에 대한 얘기는 신랄하게 많이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스날로 넘어가 본다면은 정말 이 일주일 딱 저희가 일주일 아스날을 안 다뤘는데 그 사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스날에는. 그렇죠. 브렌트포드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네. 한 경기 좀 이렇게 변수가 발생했나 보다. 근데 이제 울버햄튼전을 거치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 아스날이라는 팀이 약간 흔들리고 있구나. 그리고 아르테타에 대한 비판도 좀 많이 나왔었고 그 경기에선. 근데 오히려 울버햄튼전까지 너무 긍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울버햄튼전까지 비기고 나서 뭔가 선수단이 전체적으로 뭔가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고 그러면서 북런던 더비기까지 승리를 거뒀다는 점 자체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좋은 분위기를 결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었다. 이겼으니까. 네.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고 결국에는 지금 맨체스터 시티와의 승점 차가 한 경기 더한 상황에서 5점 차거든요. 뭐 2점 차라고 사실 봐야겠죠. 메시 흐름 요즘 좋으니까. 네. 근데 뭐 맞대결이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맞대결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론상 지금 계속 팬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이론상 맨시티 전승이 우승이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 맨체스터 시티도 그렇고 아스날도 그렇고 맞대결보다는 남은 경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는 맞대결에서 설령 아스날이 진다고 하더라도 맨체스터 시티도 남은 경기에서 충분히 2-3경기쯤은 드랍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체스터 시티도 좀 완전한 팀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 누구도 어느 팀 상대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또 그런 리그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서 확실히 맨체스터 시티의 이 뎁스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거기도 일단은 그 올라가 있잖아요. 챔피언스리그. 챔피언스리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도 뭐가 맨체스터 시티전을 꼭 잡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남은 경기들에서 꼭 승점 3점을 벌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다음 라운드인 첼시와의 맞대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진짜 확실히 이번 북런던 더비 승리가 정말 의미가 클 것 같고 이제 진짜 만약에 뭐 이 경기에서 미끄러졌다 뭐 무승부라도 그러면은 이제 울버햄튼전이 결국 이거 미리 땡겨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한 경기 더한 시점에서 막 승점 동률 이러면은 이건 진짜 이 목에 칼이 들어온 심정일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맞대결에 대한 부담감 더 심해지고. 그렇죠. 근데 일단 이 경기를 잡아냈고 그리고 어쨌든 앞서간 상태로 지금 다음 이제 일정들을 맞이할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변수가 정말 많고 많은 경기들이 남아가지고 뭐 앞으로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스날이 정말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수도 있었는데 정말 그 마지막에서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까지 안 와도 됐는데 사실. 근데 이렇게까지 왔잖아요. 이미 왔고 이미 이제 맨시티랑 손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뭐 전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의미 없죠. 이제부터 좀 경쟁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정말 아스날의 회복 탄력성을 이제부터 시험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아스날도 솔직히 뭐 챔피언스리그 치르고 뭐 리그 경기도 그렇고 뭐 아스날도 전승을 어려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웬만하면 모든 대회에서 다 살아 있습니다. 카라바오컵도 결승전인가? 맨체스터 시티랑 하죠. 결승전 남아 있고 그리고 챔스도 뭐 올라와 있고 솔직히 그리고 챔스는 뭐 카라바오컵이야 뭐 잘 모르겠는데 FA컵이나 챔스는 좀 아스날의 수건 사업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4강을 가기도 했었고. 우리 우승이 사실 없는 리그는 어찌 옛날에 했었는데 챔스는 그 개편된 이후에는 우승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스날이. 그렇기 때문에 어제 수건 사업 중에 하나라서 또 이게 버릴 수가 없어요, 리그가 우승하자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승 후보 중에 하나기도 하고. 뭐 배당으로만 보면 지금 아스날이 1등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챔스에서 사실 뭐 압도적 약간 1등. 그러니까 아스날 전승이 최초였죠. 이라고는 하지만 압도적 1등 또 했었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아스날이 이제 이번 시즌에 진짜 엄청나게 좋은 이론상 쿼드러플 가능이고 아직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이론상으로는
다 이제 말아먹을 수도 있고 준준준준 할 수도 있고요. 네, 정말 큰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제가 지금 2월 말 이제 3월 넘어가는 시점인데 이거는 이제는 한 단계는 위기를 넘겼으니까 앞으로의 경기 결과들이 이 아스날의 우승 이제 DNA를 시험할 수 있는 정말 이들이 이 아르테타라는 감독과 이 아스날이라는 팀이 이 DNA를 갖고 있는가 없는가를 진짜 시험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스날도 그런 부분에서 부상자 복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카가 이번 경기 부상으로 나가긴 했습니다만 끝나고 보니까 뭐 사실 다친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카이 하버츠가 되지 않을까. 이 선수가 있어야 어쨌든 공격진에서의 좀 활로가 돌기도 하고 이 선수가 뛰는 게 굉장히 헌신적으로 다른 자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카이 하버츠가 중요할 것 같고 칼라피오리는 저는 솔직히 기대는 안 해요. 기대는 안 하는데 칼라피오리도 꾸준히 나와준다면 후반기에 충분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스날과 토트넘이 정말 위와 아래에서 네. 치열한 경쟁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진짜 리그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 다 치열해요. 우승 경쟁 치열하고 챔스 치열하고 강등권 치열하고. 네. 그래서 지난 시즌에 사실 좀 슴슴했거든요. 강등도 다 정해져 있었죠. 정해져 있었고 네. 뭐 우승도 사실 리버풀이 좀 빨리 정해졌었고 네. 챔스 정도만 이제 뭐 수닥수닥하고 네. 이런 정도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 시즌은 정말 치열해서 일단 지금까지는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좀 팔로우를 저희가 하면서 계속해서 컨텐츠 제공해드리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또 다시 이제 돌아오는 윤수와 함께 또 3명 체제로 다음 주에는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여기서 좀 물러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들 그리고 축구 얘기들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